이상한 뒷마당 작업. 나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이야기해보겠다. 5년 전 옆집에 사는 찰리 혹은 우리가 부르는 찰스는 14살 난 아들이 실종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렸다. 경찰에 신고했고 뉴스에도 나왔고 온 동네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나와 아내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항상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아들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결국 찰스와 그의 아내도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감히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는지 물어볼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찰스 부부는 여름철이면 가끔 우리 부부를 바비큐 파티에 초대하곤 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찰스의 아내 캐시는 한층 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고 찰스는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들의 변화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찰스가 다가와 내게 삽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가장 좋은 삽을 건네주었고 그는 뒷마당에서 일을 좀 하려 한다며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 후 집 안으로 들어왔고 2층 창문에서 무심코 찰스의 뒷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있었다. 56세인 그가 삽질하는 모습은 꽤 힘겨워 보였다. 나는 두 번째 삽을 챙겨 도와주러 가기로 했다. 그의 뒷마당에 들어서며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삽을 떨어뜨리고 다급히 뛰어와 나를 막았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냥 가줘. 나는 그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해 뭐가 어때서? 별일도 아닌데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 뒷마당에서 너는 이 삽을 쓸 수 없어 라며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다. 마치 개를 쫓아내듯이. 그가 너무 기묘하게 행동하길래 나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2층 창문에서 몰래 살펴보았다. 그는 약 30분 동안 더 땅을 팠다. 그런데 작업을 마친 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높은 곳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러다가 그가 내 시선을 발견했다. 순간 나는 얼어붙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찰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예상은 적중했다. 새벽 1시 30분쯤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에서 보려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 울타리 너머를 살폈다. 달빛 아래 찰스가 삽질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기회를 틈타 조심스럽게 그의 뒷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판 구덩이를 들여다보았다. 바닥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살짝 흙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그의 집쪽을 한번 보고 다시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3번 정도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다행히도 바로 몇 초 후 찰스가 다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삽질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집 옆쪽으로 사라졌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창밖을 내다보았다. 찰스의 뒷마당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구덩이는 흔적도 없이 메워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SUV가 원래 주차장에 있어야 할 자리 대신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대체 무엇을 했던 걸까? 혹시 그 구덩이에는 그의 아들이 묻혀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무언가를 꺼내어 다른 곳으로 옮겼던 걸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추측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후로 찰스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우연히 창밖을 보았을 때 찰스가 자기 집 창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것도 대낮에. 나는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너무 무섭다. 이웃집 소년들. 나는 지금까지 세 채의 집에서 살아왔다. 두 곳은 가족과 함께 살았고 현재의 집은 혼자 살고 있다. 첫 번째 집에서 15년을 보냈고 두 번째 집에서 7년을 지낸 후 독립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첫 번째 집에서 살던 마지막 몇 달 동안 15살 때 겪었던 일이다. 우리 가족은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다. 특히 옆집에 사는 두 형제 에릭과 토드는 몇 번 본 적은 있어도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나와 5살 어린 동생은 차도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에릭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처음 물어본 것은 우리가 이사 간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것이었다. 나는 형으로서 대부분의 대화를 주도했다. 에릭의 형 토드는 나와 같은 또래였던 것 같지만 나이는 정확히 몰랐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내일 강 근처 숲에서 비비탄 총을 쏘러 가자고 제안했다. 특별한 일정도 없었고 주말이었기에 나는 동의했다. 그때 내 동생이 갑자기 나도 가도 돼? 라고 물었고 토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래 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늦은 오후 해가 지기 1시간쯤 전쯤에 에릭과 토드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갔다.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은 채 위장복을 입고 큼직한 더플백 가방을 들고 있는 두 형제와 함께 길을 걸었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다. 동생과 나는 몇 번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참았다. 숲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는 거의 없었다. 토드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고 에릭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강에 던졌다. 동생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웃길 일이 아니었다. 토드는 가방에서 총을 꺼내 우리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진짜 총이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화와 공포가 뒤섞였다. 나는 재빨리 동생이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아 가방에 다시 넣었다. 우린 이거 못해. 집에 갈래? 에릭은 방아쇠를 당기며 나무를 향해 총을 쏘았다.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숲을 가로질렀다. 우리가 등을 돌리자 둘 중 하나가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동생에게 다시는 저 아이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저 아이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 이웃집 애들이 좀 이상해 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총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에 잠에서 깼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 누군가가 내 머리에 딱딱한 것을 겨누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숨을 삼키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낮은 목소리가 내 귀에 닿았다. 누구한테든 말하면, 특히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너희 가족 전부 죽여버릴 거야. 토드의 목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알았어. 그가 총으로 내 머리를 살짝 밀치더니 다시 창문을 넘어 사라졌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창밖을 볼 때마다 그들이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우리 방 창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두 형제의 실루엣. 이사가기 일주일 전 한밤중에 창문을 향해 돌멩이가 날아왔다. 창문을 열었을 때 토드가 권총을 내게 겨누고 있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그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겁쟁이 새끼. 그 후로도 그들은 계속 우리를 괴롭혔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새벽 3시 침대 밑에 그림자.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웃들이 싫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지만 그것에는 대가가 따랐다. 나는 형편이 좋지 않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 집값이 저렴한 곳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이상한 이웃들도 많다. 한쪽 집에서는 항상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반대편 집에는 내가 평생 본 사람들 중 가장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집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무뚝뚝한 노파와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듯한 젊은 여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 둘의 관계는 알 수 없었지만 가끔 앞마당에 앉아있다 보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곤 했다. 젊은 여자가 갑자기 발작하듯 몸을 떨며 비명을 지르면 노파가 그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두 팔을 교차한 채 앞뒤로 몸을 흔들며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심지어 나를 가리키며 중얼거리기도 했다. 너무 기괴한 광경이라 나는 자주 집 안으로 피신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다음날 출근해야 했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유난히 심했다. 정신 나간 듯한 비명과 노파의 다급한 외침이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나가 옆집 문을 두드렸다. 노파는 문을 열자마자 거친 목소리로 내게 소리쳤다. 대체 뭘 원하냐? 나는 최대한 차분한 태도로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고 그 순간 젊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나를 향해 손을 뻗었고 노파는 그녀를 필사적으로 붙잡은 채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내가 왜 거기까지 갔나 싶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피곤함에 젖어 침대로 돌아갔다. 다만 소란이 멈추었다는 것에 안도하며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너무 빨리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착각인가 싶어 다시 잠들려 했지만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깨어났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무언가 방 안에 있었다. 휴대폰을 더듬어 잡았지만 불을 켜기가 두려웠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굴리며 침실을 살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소리는 침대 끝에서 들려왔다.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 불빛을 비췄을 때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침대 끝 벽에 기대어 웅크린 채 나를 응시하는 검은 형체. 그 형체가 불빛을 맞는 순간 지옥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옆집의 그 여자가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도 비명을 지르며 침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발이 엉켜 넘어졌고 바닥에 쓰러진 채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나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침실 문을 닫고 잠갔다. 아래층으로 도망쳐 계단문까지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광기 어린 비명. 쾅쾅 울리는 문.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노파는 경찰에게 딸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하룻밤이라도 보호소에 보내야 한다며 거절했다. 경찰이 내게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노파는 지독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순간 나는 알았다. 이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나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노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차가 떠나자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불과 5분 후 차를 몰고 사라졌다. 그녀는 지금도 내 옆집에 산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